지난 2017년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가장 혹한의 영토 북극해 야말반도에서 LNG가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시장은 석유에서 천연가스로 빠르게 재편됐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고 서방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자 러시아는 천연가스로 맞불을 놨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관을 막아버리면서 전 세계는 그야말로 초비상에 빠졌습니다. 사실 한국은 천연가스의 많은 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2년 새 천연가스 가격은 무려 16배 상승해버려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주 잘하면 한국은 천연가스를 약 몇백 년간 수입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 무려 사우디의 10배로 추정되는 천연가스와 절반에 해당하는 석유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 매장지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오늘 내용은 평소보다 아주 많이 긴 영상이 될 예정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토리입니다. 평양이 기름 위에 둥둥 떠 있다. 이 발언은 1998년 방북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김정일에게 직접 들은 말이라며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은 정주영 회장은 북한 기름을 가져오기 위한 파이프라인 가설 작업을 곧 시작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은 북한에는 석유가 난다지요 라는 정 회장의 질문에 납니다라고 단호 이야기했을 뿐 평양이 기름 위에 둥둥 떠 있다, 돈으로 환산하면 1경 500조 원이다 등의 발언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은 미지의 개척지대다 보니 이런 추측성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한반도도 아니고 한국,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하는 한국에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석유 매장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보통 한국의 석유 매장량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건은 2005년 발표된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가 발표한 동북아의 해저 석유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석유 관리들은 지질학적 사실에 기초해 동중국해의 잠재적인 천연가스 매장량은 최소 175조에서 210조 세제곱피트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1조 8천억 세제곱피트, 미국은 117조 4천억 세제곱피트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잠재적 석유 매장량에 대한 해외 추정치는 1000억 배럴이며 사우디아라비아가 2617배럴, 미국이 220배럴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썼죠. 만약 2005년에 발표된 이 보고서를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대만과 일본 그리고 제주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천연가스가 매장된 겁니다. 이를 지금 현재의 천연가스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일반인들의 뇌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해리스는 이 내용을 거론하면서 또 다른 걸프만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고 1968년도에 한 번 더 발행됐었다는 점입니다. 유엔 산하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는 지난 1968년 10월 12일 아시아 근해 광물자원 탐사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발족하고는 황해와 동중국해 탐사를 위해 탐사팀을 파견합니다. 11월 29일까지 행해진 이 조사에서 해양지질학자인 에머리는 약 6주간 황해와 동중국해를 다니며 모든 해역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 1년 뒤 에머리 보고서라고 불리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동아시아는 그야말로 소용돌이에 휘말렸는데요. 그가 보고서에 쓴 단 한 문장, 즉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와 천연가스 저장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면서 이 대륙붕은 군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아직 시추해보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큰 대륙붕 중 하나라고 덧붙였죠. 이 보고서가 발간된 후 많은 관심 있는 이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덧붙여져 원문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보고서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은 중동입니다. 그간 석유 수출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동중국해 부근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저장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사는 충격적이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간 자신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장악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힘의 균형이 달라지니까요. 그때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한국에서는 발표 직후인 1970년 1월 1일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30일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을 공포해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를 7개의 광구로 나누어 설정했는데 그중 마지막 광구인 제7광구는 제주도 남부지역입니다. 이는 육지 영토의 자연 연장의 근거 마라도에서 오키나와 해구에 의해 단절된 부분까지 약 280해리에 이르는 해역을 범위로 정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영토라고 선언한 이 7광구 부근에 에머리가 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와 천연가스 저장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리상으로 봤을 때 일본 영토 오키나와와 지척이기 때문에 한국 땅이라고 법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조금 놀랍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까지는 말이죠. 모든 사건의 발단은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문에 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고 한 달 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신중히 이용해야 할 긴급성을 고려하여 미국 정부는 공해 밑에 있지만 미국 연안에서 이어지는 수심 200m까지의 대륙붕의 하층토와 해저의 천연자원이 미국에 귀속되며 미국의 관할권과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륙붕이 타국 연안에 이르거나 인접국과 공유하는 경우 그 경계선은 미국과 관련국이 형평한 원칙들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며 이른바 트루먼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를 기초로 유엔의 해양법 협약이 태동되기는 했으나 이 선언으로 전 세계적인 해양 영토 분쟁이 불붙기 시작했죠. 네덜란드, 덴마크, 서독 3국은 당시 해양 영토를 두고 충돌하다 ICJ에 해양 경계에 적용될 국제법상의 원칙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에머리 보고서가 발표된 1969년에 그 판결이 내려집니다. ICJ 판결문에 따르면 경계는 합의로 이루어지되 바다에 잠긴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 수역 전체를 귀속시킨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육지 영토가 해저에서 자연스럽게 연장된 곳은 그 국가의 영토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입장에서 이 판결은 최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머리 보고서에서 언급된 석유 저장고가 제7광구에 있었고 이 광구는 제주도 남쪽으로 쭉 이어져 오키나와 앞에서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제주도에서 이어지는 대륙붕 거의 대부분을 한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일본은 함부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때 일본의 야비함이 고개를 듭니다. 바로 일본이 가진 자금력과 기술력을 투입할 때니 이곳에서 뽑아내는 석유를 절반으로 나눠 갖자는 제안을 한 것이죠. 당시 한국은 산업발전에 투입하느라 자금력도 없었고 기술력도 부족해 일본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되고 4년 뒤 1978년 정식 발효됐는데요. 이 협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자체 설정한 제7광구 전역을 포함 4, 5, 6광구 일부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고 이후 50년간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누구든 독자적으로 이 구역을 개발할 수 없으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이를 단독으로 개발하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서 천연가스든 석유든 돈되는 천연광물이 나오면 무조건 나눠 갖는 그런 협정인데요. 계약은 50년간 유효하되 종료는 3년 전 서면으로 통보해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정 발효 뒤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은 1986년 돌연 일본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 중단을 선언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일본 영토도 아니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나는 석유를 절반이나 준다는데 그리고 세계 최대 매장량일지도 모르는 마당에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혼자 독식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해양법에 따르면 그렇게 되니까요. JDG가 설정되고 4년 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개정됩니다. 그런데 변경된 법이 일본에게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한 육지의 자연적 연장 개념이 모호해지자 유엔은 두 국가 사이의 해양폭이 400해리 이하일 때는 중간선을 원칙으로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1982년 유엔은 새로운 해양법 협약을 채택해버렸죠. 소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변경된 협약 제57조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전처럼 대륙붕이나 자연적 연장이니 하는 애매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두 연안국 사이에 200해리 중간선을 그어두고 이 수역까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준선으로부터 약 22.224km에 해당하는 12해리는 영해, 370.4km에 해당하는 200해리는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어쨌든 1994년 11월 16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해양법 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는 기준선으로부터 370km 구간까지는 상공, 해저, 하층부까지 자신의 구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자원 탐사가 가능해졌는데요. 일본이 이를 노리고 JDG 개발을 중단한 겁니다. 만약 변경된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선을 그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대마도로 인해 수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뿐 아니라 제7광구의 90%가 일본의 해양 영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일대륙분 공동개발협정의 조항, 즉 누구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이유로 공동개발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고 2028년 자연스럽게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7강구를 독식하겠다는 야욕을 부리는 겁니다. 또한 종료 3년 전에 서면으로 통고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2025년 한국은 일본의 서면 통고를 받을 것이 확실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는 이 7광구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직후 한국 정부는 7광구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에게도 개발사업자를 지정할 것을 요청했죠. 한일대륙분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즉 일본 측도 공동개발할 조강권자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인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이리저리 대답을 회피해버렸고 현재까지도 가타부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 한국의 요청을 짬시켜버렸습니다. 아마 일본의 의도는 2025년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서면으로 통고해 종료시키려는 의도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제7광구가 아닌 제7광구와 붙어있는 제4, 5광구에 석유 시추공을 꽂은 겁니다.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대륙붕 탐사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제7광구와 경계면을 접한 제4광구와 제5광구에 시추공을 꽂았는데 4광구에 1개, 5광구에 4개를 꽂았습니다. 실제로 석유를 찾겠다는 겁니다. 1969년 에머리 보고서도 2005년 우드로 윌슨 보고서도 전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쳤기 때문에 한국은 공동개발구역은 협정으로 인해 시추를 진행할 수 없으니 그 경계면인 4, 5광구에 시추공을 꽂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100번 연구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실제로 시추공을 꽂아 그 아래에 진짜로 석유가 있는지 천연가스가 매장됐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인데요. 만약 실제로 천연가스든 석유든 매장되어 있다면 4광구, 5광구에서 뽑아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한국 땅에서 뽑아 올리는데 이를 막아설 국가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7광구와 유전이 연결되어 있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7광구에 매장된 모든 석유는 아니더라도 4, 5광구에서 뽑아내면서 생기는 빈 공간을 7광구에서 석유가 채워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물론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가정에 불과하다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추공을 꽂은 행위가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4, 5광구에서 석유가 시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울 겁니다.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해뒀더니 그 경계면에서 시추공을 꽂는다니 어이가 없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국 간에 상당히 시끄러운 설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끄러운 상황을 국제재판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할 경우 한국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자 요청해왔지만 일본이 계속 거절해왔고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은 계속해서 일본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행동을 그 경계면에서 취해야 하는 겁니다. 일본이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 5개의 시추공이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겁니다. 천연가스나 석유의 실제 가치는 뽑아내서 팔아보지 않는 한 그 가치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체 가치가 6천조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미국의 1년치 예산입니다. 미국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이 5조 8천억 달러라고 알려졌으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1년 예산안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사실 디시멘터리 채널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닌데 몇 달 전부터 구독자분들께서 긴급한 일이라며 꼭 다뤄졌으면 좋겠다 제보하셔서 다시 한번 다뤘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제7광구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탐사가 없었다는 점, 미국의 1년 예산안에 해당하는 규모의 이 보물을 일본에 빼앗긴다면 한국은 힘의 균형에서 우위에 설 수 없다는 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7광구를 한국이 가져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이 이 7광구를 가져올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